오늘 제가 이런 제목으로 좀 얘기를 할 건데 우리 어린이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쉽고 재밌게 해야 되는데 걱정이네요. 이 앞에 강연이 훨씬 더 재밌었을 것 같기도 해서. 저는 한재웅이고요. 지금 항공우주공학과 학과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자연계에 나는 것들이 되게 많은데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소개해드리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만든 비행체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저희 실험실에서 하는 날개짓 비행체 관련 연구를 조금 소개해 드린 다음에 우리 꼬마 친구들도 많고 하니까 저희 그 항공우주공학이라는 데가 뭔가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소개해 드릴게요. 지금부터 동영상을 좀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게 제 컴퓨터가 아니라서 불안하네요. 이게 나와야 되는데 잘. 잠깐만요. 이 동영상은 보는지 한번 볼게요. 이거는 돌고 일단. 대칭 뉴트론과 비대칭 뉴트론이 비행 능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로봇 비행체를 연구하는 카이스트에서 한 가지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알지 못한 새 깃털에 대응하는 대칭 모형을 바람에 날려봤습니다. 그러자 대칭 깃털은 낮바람을 견디지 못하고 순식간에 틀어져 버립니다. 강한 바람에는 날아가 버립니다. 이런 상태라면 하늘을 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번엔 새 깃털과 같은 비대칭 모양을 바람에 날려봅니다. 비대칭 모형은 맞바람을 타며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강한 바람에도 잘 적응하며 안정된 상태를 유지합니다. 신자료는 대략 이 역의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 지점에 비해서 이 깃털과 전체가 회전할 수 있는 회전 축이 보다 바람만 있는 경우는 전체적으로 깃털만한 형상을 잘 유지할 수 있고요. 그렇지 않은 이와 같은 기술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바람이 있는 경우에 이 깃털만이 막 돈다든지 형상을 유지하는 다른 형태가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진 않지만 알 수 있는 새 날개에는 비대칭 모양의 깃털이 있습니다. 날개 끝부분에 위치한 깃털은 이와 같이 깃털과 바람 들어오는 쪽에 위치합니다. 그래야 형상을 잘 유지할 수 있다는 거고요. 반면에 이 날개 반쪽에 위치한 깃털은 다른 이와 같은 이로 5천만 년 전 시조새의 깃털이 비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내가 이걸 갖고 될 것 같은데요. 잠깐만요. 여기서 요거는 이제 왜 틀어드렸냐면 제 컴퓨터로 다시 옮기는 동안에 시간을 벌려고 잠깐 틀어드렸고요. 예전에 EBS에서 이제 저런 걸 했었어요. 근데 별로 여러분들 새 깃털 못 봤죠? 별로 못 봤는데 만약에 아니면 뭐 지나가다가 닭 이런 것도 좋고요. 날 수 있는 애들은 다 지금 딱 저렇게 돼 있어요. 뽑아보면은 비대칭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깃대가 튼튼한 깃대가 앞에 있고 뒤에 좀 넓게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잘 못 나는 애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호주 같은 데 가면은 그냥 이렇게 걸어 다니는 큰 애, 뭐 에뮤 이런 큰 새들 같으면은 타조, 뭐 잘 못 나는 애들은 깃대가 어떻게 돼 있냐면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왜 이렇게 깃털이 났을까 뭐 생각해 보면은 처음에 아마 조류하고 그 다음에 다른 뭐 지금 우리 생각하는 포유류라든지 다른 동물들하고 완전히 구별되기 전에 기본적으로 다 털이 나는 게 체온 유지를 위해서 털이 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체온 유지만을 위한 털은 사실 굳이 이렇게 비대칭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털들을 보면은요, 가운데 깃대가 있고 양쪽으로 이렇게 솜털 같은 게 있습니다. 지금도 사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새 날개라 하더라도 위치마다 좀 다른데요. 예. 어떤 데는 깃대가 그러니까 앞에 확실하게 비대칭으로 되어 있고요. 나는 새들은 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설명드려 보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자연계에 있는 비행체들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근데 우리가 비행기를 만들어도 우리가 만든 비행기보다 훨씬 더 잘 나는데, 예를 들면은 지금 이렇게 조그만 벌 같으면은 이렇게 잘 붙어 있다 이륙을 하는데 그 이륙하는 면이 수직면이에요. 수직면. 그리고 예를 들면은 이런 박쥐 같은 애들은요. 박쥐 같은 애들은 이렇게 갔다가 돌아오는데 우리가 서가지고 걷다가 거의 돌아오듯이 거의 완벽하게 이렇게 비행기처럼 이렇게 원을 그리는 게 아니고요. 그냥 돌아요. 근데 박쥐는 정말 신통한 정도가 날아가다가 천장에도 착륙을 하고요. 그리고 어떤 박쥐들은 사실은 수영도 할 수 있고 되게 빨리 걷기도 하고 뭐 엄청난 기동성을 갖고 있어요. 또 신기한 게 이런 새들 중에서 날아가면서 물고기 같은 거 먹이를 딱 잡는데 먹이를 딱 잡는 순간에 몸무게, 자기 몸무게 플러스 먹이 무게에서 무게가 팍 바뀌잖아요. 근데 우리가 만든 비행기는 그런 경우에 여전히 비행을 잘하는 게 굉장히 없어요. 비행기 가다가 갑자기 무게가 자기 전체 무게에 한 20%팍 늘면은 비행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면은 이런 새들은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놀라워요. 그래서 이런 새들을 보고 여전히 많은 영감을 받고 그 다음에 비행기 우리 만드는데 좀 활용해 보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우리 꼬마 친구들 중에서 지금 요거 있잖아요. 얘는 이름이 혹시 뭔지 알아요? 제일 작은 새인데 벌새? 벌새? 이름이 뭐예요? 지금부터 제가 계속 문제를 낼 건데요. 맞히는 친구들한테는 초콜릿을 좀 주려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같이 먹어도 돼요. 옆에 친구들하고. 그래요. 근데 얘도 되게 신기한 새예요. 그러니까 새고요. 크기는 한 5cm, 무게는 한 1.5g. 굉장히 조그만 새죠. 그런데 다른 새랑 달리 얘는 제자리 비행이 가능해요. 그래서 지금 시험을 하는 건데요. 먹이를 딱 주고 정확하게 거기다가 부리를 꽂아야지 꿀물을 빨아먹을 수 있는데, 그런데 거기를 정확하게 가가지고 비행해가지고 이렇게 날개짓을 하면서 1초에 제가 날개짓을 50번, 60번 이상 하거든요. 그래서 딱 이렇게 제 위치에서 비행을 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지금 좀 영어로 써 있지만은 사실 딴 건 아니고요. 우리가 비행체들이 어떻게 진화해 왔는가인데 한 4억 년 전부터 곤충이 생기고 그 다음에 한 2억 년 정도쯤에 초기 포유류가 생기고 뭐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사람이 또는 비행기가 이렇게 생겨난 거는 사실은 이런 역사에 비해서는 너무 넓고 짧은 역사죠. 여러분들 사람들 아주 옛날부터 이렇게 날아다니는 걸 꿈꿔왔어요. 그래서 그리스 신화에 막 이미 뭐 이카루스니 이런 것들이 있는데
비행기 처음으로 만든 사람은 누구죠? 라이트 형제죠. 라이트 형제죠. 근데 그 처음으로 비행기 만든 게 엄청난 옛날은 아니고요. 한 100년이 조금 더 됐어요. 1903년쯤 됐어요. 그리고 요즘은 채 100년 안에 요즘은 전투기 이런 게 어마어마하게 발달했고 뿐만 아니라 요즘은 날아다니는 로봇을 만들려고 사람들이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라이트 형제 전에 이미 특히 서양에서 여러 사람들이 시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들어봤을 것 같은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사람 있죠. 천재과학자 이태리에. 이 사람이 스케치만 남겼는데요. 이게 날개짓하는 그래서 동력이 뭔지는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은데 날개짓을 잘 할 수 있는 기구를 이렇게 고안을 했고요. 사실은 그 이후로도 굉장히 여러 사람들이 큰 새를 흉내내 가지고 날아보려고 엄청 시도를 했어요. 근데 어쩌면은 쓸데없는데 힘쓴다고 당시에 놀림을 받았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런데 1700년도, 1800년도, 1900년도까지 라이트 형제 미국에서 시험하고 있을 적에 또 다른 쪽에서는 정말 새처럼 막 깃털도 달고 막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 막 날개짓 해보고 이런 시도들을 계속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열심히 쌓여서 사실은 비행기도 만들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특히 그 독일에 릴리엔탈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글라이더를 그렇게 많이 해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맨날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산필달에서 뛰어내려 가지고 이렇게 날라요. 그런데 요 날개 모양을 계속 바꿔보고 그리고 만들기 전에 날개 형상에 대해서 열심히 시험해보고 막 이랬어요. 사실은 라이트 형제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비행기 만들어보자 이런 건 아니고요. 유럽에서 이런 그 이전에 여러 사람들이 했던 비행시험 데이터 같은 거를 굉장히 많이 습득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걸 보고서 그 다음에 자기들이 좀 판단을 해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 비행 성공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이미 기초 연구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많이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뭔가 할 적에 그냥 나는 뭘 만들고 싶어 뭐 이런 생각만 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이 뭐 했는지 이런 거 열심히 찾아서 공부하는 게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이 실제 새나 곤충도 있지만 씨앗 이런 것도 우리가 배울 게 많은 그런 씨앗들도 있어요. 그래서 특히 씨앗 중에서 생기가 이렇게 생겼는데 얘는 어마어마하게 멀리 날아가는 거예요. 바람만 좀 타면은 뭐 10km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손을 더 퍼뜨리려고. 그런데 얘도 생긴 게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 가운데 좀 무게중심스러운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넓은 막이 있는데 요 모양이 비행에 굉장히 적합한 모양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요거랑 거의 비슷한 글라이더 같은 거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만들었고요. 뭐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최근에는 또 뭐 또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냐면 스파이 카메라를 저런 식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그만 이런 씨앗 같은 데다가 여기에 카메라를 달고 그 다음에 그냥 바람 태워서 보내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수를. 그러면 얘네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뭐 적에 정찰을 한다든지 뭐 이런 생각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비행 라이트 형제 어떻게 되는지 좀 보죠. 지금 1903년에 처음 비행한 다음에 라이트 형제가 완전 스타가 됐어요. 미국에서. 그렇겠죠? 그 당시에 비행기가 없었을 때. 그런데 1903년에 만든 비행기에 이제 비행을 해봤는데 그때는 뭐 굉장히 오래 난 것도 아니에요. 막 13초 이렇게 날고 막 이랬는데 그러면서 비행기를 어떻게 개선해야 되겠다는 것을 계속 이제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해서 그 다음
형태의 비행기를 계속 만들었고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요즘 막 우리나라의 그 노래 잘하는 친구들 막 해외 공연하죠. 해외 공연. 그죠? 여러분들도 아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비슷하게 이제 막 유럽에서 공연 와달라고 뭐 그러면은 이제 라이트 형제가 준비해가지고 파리 같은 데 가가지고 이렇게 박람회에서 비행 한번 쫙 해주고 막 이러는 거예요. 요새 방탄소년단 이렇게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이후에 이제 특히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비행기가 뭐 엄청나게 발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라이트 형제 요 때는 우리가 복엽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예요. 두 개. 그 메인 주 날개가 두 개고요. 두 개. 그 다음에 처음 비행기는 조정도 어떻게 했냐면은 라이트 형제 한 명 비행기 타가지고 엎드려가지고 자기 몸을 움직여요. 그래서 무게중심 바꾸고 그 다음에 줄 당겨가지고 비행기 날개 휘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조정을 했었는데 이제 더 빨리 날고 더 성능이 좋으려면 어떻게 할까 해서 지금 1차 대전, 2차 대전이면은 이 처음에 비행기 만든 거에 비해서 채 이제 30년, 40년 이후인데 그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발전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게 결국은 우리 타는 그 여러 가지 전보 비행기들, 제트 비행기들 이런 것들도 나오고 최근에는 이제 비행기 재료를 복합 재료, 그러니까 탄소 섬유 이런 걸로 만들어요. 처음에 비행기는 뭘로 만들었겠어요? 나무하고 왜 이렇게 잘 알지 친구는? 나무하고 천으로 만들었었는데 나무하고 천. 그런데 조금 가다가 비행기를 이제 금속으로 만들고 알루미늄으로 만들고 이랬거든요. 그리고 우리 타는 그 비행기들 많은 것도 지금도 여전히 알루미늄이에요. 대부분 알루미늄. 아주 하중이 많이 걸리는 몇 군데만 이제 다른 특수한 철 계통도 쓰고 그 다음에 타이타늄 이런 걸 쓰는데 그런데 이제 787 같은 경우는 상당히 한 거의 반 정도를 전부 다 우리 주변에 사실 보는 플라스틱에다가 탄소 섬유로 강화해 가지고 이렇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같은 무게가 훨씬 더 그 여러 사람 태워도 상관없는 그런 무게 대 하중비가 굉장히 좋은 그런 재료를 만들어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또 다른 거 날개짓 비행체도 사람들이 다시 연구를 해요. 근데 왜 하냐면은 드론 때문에 하는 거예요. 드론. 그래서 사람이 타는 비행기는 조그만 우리 새라든지 이런 애들은 날개짓 하는 것도 굉장히 효율적인데 굉장히 빨리 가고 여러 사람을 태워야 되고 이런 비행기들은 그게 꼭 좋지가 않고요. 그냥 우리 전형적으로 보는 비행기 모양들 있잖아요. 그 모양이 제일 효과적인데 그런데 이제 정찰, 뭐 드론, 뭐 이렇게 물건 배달하면서 무인기를 사람들이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조그만 무인기도 있고 그 다음에 굉장히 큰 무인기도 있고 그런데 보면은 그냥 비행기 축소한 형태도 있을 수 있고요. 당연히. 그 다음에 이런 그 뭔가 헬리콥터처럼 빙글빙글 도는 걸 잘 이용할 수도 있고 그런데 아예 무인기를 이렇게 날개짓 모양을 만들어 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들을 사람들이 하게 됐어요. 하게 된 제일 큰 이유는 사실은 뭐냐면 조그만 거는 여전히 이렇게 비행을 해도 굉장히 효율적이고 그 다음에 자연에서 사용되는 비행 방식이고 거의 수직이 착륙도 가능하고 우리가 기술이 없어서 그런데 잘만 만들면 막 박쥐 이런 애들처럼 잘만 만들면 어떤 일도 할 수 있을 것 같냐면 막 건물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사람이 어딘가에 막 있을 것 같은데 빨리 찾고 싶어요. 그럴 적에 박쥐처럼 막 틈새 있으면 막 걸어갔다가 물이 있으면 좀 헤엄쳐 갔다가 그 다음에 또 좀 공간이 나오면 빨리 날아다니면서 막 탐색하고 이러면 너무너무 좋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다시 연구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날개짓 비행체가 부활했다 이런 식으로도 말을 하거든요. 한 100년 동안 그러니까 초창기에 라이트 형제 이전에는 사람들이 열심히 날개짓 하는 걸 흉내내 봤는데 그런데 정말 비행은 그걸로는 별로 효과적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큰
스케일은 날개짓 하는 게 별로 효과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까지 최근에 만든 날개짓 비행체를 몇 개 보여드릴게요. 요건 독일의 페스토라는 회사에서 제 잠자리를 흉내내서 만든 건데요. 진짜 잠자리처럼 작지는 않아요.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이렇게 그냥 보여주는 형태예요. 얘는 아까 얘기한 벌새를 흉내낸 그런 비행체고요. 예. 그 다음에 얘는 심지어 파리 정도 크기를 흉내낸 그런 비행 로봇이에요. 얘는 무게가 1g, 1g이 얼마나 가벼운지 알죠? 1g. 근데 이거는 80mg이니까 한 10분의 1, 10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1g에. 그래서 동전이 있으면 이 정도 되는 크기고 아직까지 아주 자연스럽게 비행하지 못해요. 이 안에 전부 막 컴퓨터도 넣고 뭐도 넣고 다 하려면 부족해서 지금 이때만 해도 전원을 외부에서 공급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스스로 나는 비행기는 아니고 하지만은 굉장히 잘 만들었죠. 예, 조그만 날개를 굉장히 빨리 떨어요. 그래서 이렇게 날고요. 얘는 잠자리 맞습니다. 이런 애들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만들고 공부하고 있고 넘어갔고요. 다음 페이지. 이걸 한번 보여드릴까요? 얘는 갈매기.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갈매기를 흉내낸 비행체인데 이것도 기술 우리가 말하면 과시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로봇 만들 때 필요한 여러 가지 부품들을 만드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신입 직원이 오면은 신입 직원들한테 이렇게 프로젝트를 줘요. 한 6개월 우리 부품 써가지고 뭔가 신기한 거 하나 만들어봐 하면은 신입 직원들이 이거 만들면서 우리 회사가 만드는 부품들이 어떻게 쓰이는구나 공부도 하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요. 저희도 뭐 이런 걸 만들었었는데요. 잘 날아야 되는데. 예, 저희도 이제 새를 만들었는데 요 새 안에 이제 조그만 컴퓨터도 달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정말 로봇을 계속 만들지는 않았고요. 비행의 기본 원리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그걸 위해서 이제 이런 새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비행 시험을 해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보시면은 이거는 실내 공간이에요. 한 요 정도 되는 실내 공간인데 요 안에 저희가 사람 팔이 나오지? 조그만 새들을 만들어 가지고 동영상이 좀 기네요. 너무 쓸데없는 이게 지금 아주 플레이가 잘 되지 않아서 지금 보시면은 요 안에 새들이 보여요? 조그만 애들 도는 거? 네, 그래서 이 안에서 조그만 공간인데 자기들끼리 안 부딪히면서 새들이 이렇게 잘 날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을 이제 실험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조그매서 아직까지는 지가 보고 지가 판단해서 이렇게 돌고 하면 참 좋은데 그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요 밖에 카메라들이 많은데 요 카메라가 밖에서 봐줘요. 여기 카메라가 봐주고 이제 새가 4마리 돌잖아요. 근데 새 A 지금 너는 여기 있고 지금처럼 더 가면 저 앞에 있는 애랑 부딪힐 것 같고 이런 거를 이제 계속 알려줘요. 그래서 조금 더 천천히 가야 돼.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일들을 이제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는 그냥 로봇, 새, 곤충 이런 걸 보여드렸는데 실제 그런 걸 만들려면은 어떤 공부부터 해야 될까를 생각해 보면요. 예를 들면 우리 이런 거예요. 뭘 하냐면은 여기 좀 흐릿흐릿해서 그런데 이게 아크릴이에요. 투명한 날개인데 투명한 날개로 곤충이
날개짓 하듯이 이렇게 움직여. 그러면은 그 다음에 여기다 또 뭐가 있냐면은 힘을 잘 잴 수 있는 센서가 있어요. 그리고 또 뭘 하냐면은 이 주변에 날개에 의해서 유체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를 잘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다 해놨어요. 그렇게 해놓고 여러 가지 실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개 모양이 바뀌면 어떻게 되지? 날개짓을 어떻게 하지?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연구해요. 그런데 곤충은 날개짓을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날개짓을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해. 그러면은 잘 뜰 수 있을까요? 이게 이렇게 갈 때 효과하고 이렇게 올 때 효과하고 서로 상쇄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곤충은 어떤 일을 하냐면 지금 딱 저기 아크릴 자세히 보면은 저 날개 같은 운동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한번 지나갔다가요. 다 지나간 다음에 갑자기 이걸 꺾어요. 그래서 반대로 해서 이렇게 와요. 이렇게. 그런데 이걸 반드시 가운데 평면에서 한 평면에서만 하는 것도 아니고요. 약간 이렇게 내려갔다가 이렇게 내려갔다가 팔자 모양을 그린다고 해요. 팔자 모양. 실제로 그렇게 되고요. 저희가 이걸 재봐요. 막 재보면 그렇게 곤충이 날개짓 하는 모양대로 할 때 제일 힘이 잘 나와요. 요즘 인공지능 그러잖아요. 인공지능. 근데 인공지능이 뭐 하는 거죠? 그냥 자꾸 이것저것 해본 다음에 이렇게 하니까 좋네? 하면 이걸 자꾸 따라하는 게 인공지능이에요. 그죠? 그래서 저희도 비슷한 일을 해봤는데 제가 날개짓을 한번 이렇게 해보고 뭐 아무렇게나 해보라고 그래요. 계속. 그런데 자꾸 해보고 네가 쓰는 에너지에 비해서 제일 뜨는 힘이 잘 나는 그런 날개짓 네가 한번 배우면 자꾸 그쪽으로 가보라고 그냥 줘요. 그러면 이제 끝도 없이 해야 돼. 걔는 저희 실험실에 한 구석에 제가 있는데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계속 해봐요. 그런데 점점 자기가 찾아가는 날개짓 패턴이 이제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은 그게 저런 날개 모양을 가진 곤충의 날개짓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곤충들이 날개짓하고 이런 것도 그냥 막 하는 건 아니고 굉장히 효과적인 그런 날개짓 모양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참고로 그런데 저 실험 장치 되게 커 보이지 않아요? 곤충 날개 조그맣고 곤충도 조그만데 지금 보시면은 뭐 기계 장치여가지고 스케일이 잘 보이진 않지만 이게 사실은 소화기거든요. 그러니까 날개 굉장히 큰 거예요. 그렇게 실험해도 되나요? 이게요. 조그만 날개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공기 중에서 날개짓 할 때의 효과하고 큰 날개가 천천히 물속이나 아니면은 심지어는 기름 막 이런 데 이렇게 지나가는 거하고 효과가 비슷해요. 비슷한 게 아니고 저희가 조건을 똑같이 맞추면 똑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공기 속을 비행하는 공기 중에서 날개짓하는 그런 곤충의 날개짓하면 어떻게 공기력이 생기고 뭐 이런 것들 연구할 적에 이렇게 물속에서 많이 합니다. 물속에서 많이 하면 뭐가 좋냐면요. 이 날개짓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기는지도 조금 더 잘 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은 지금 물속에서 실험을 하는 거고요. 실험을 하는 거고 여기에 센서가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제자리 비행이 아니네요. 이거 전체를 앞으로 쫙 이쪽으로 끌고 가죠. 그러니까 곤충이 조금씩 날개짓 하면서 앞으로 가는 모양을 모사하고 있는데요. 보시면은 뭔가 먼지가 뿌예요. 먼지가. 그죠?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우리는 계속 뭘 하고 있냐면요. 물속에 먼지를 많이 넣어놓고요. 일부러. 그 다음에 레이저를 쏘면서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냐면은 카메라로 찍어요. 근데 카메라로 찍는데 어떻게 찍냐면 연속으로 2번 찍어요. 한 번 찍고 한 번 찍고 착착 찍어요. 그래서 그 두 영상을 열심히 비교해요. 계속.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아주 짧은 시간에 요 각각의 먼지가 여기다가 조금 옆으로 움직여요. 조금씩. 그래서 그 사진 2개를 비교하는데 어떻게 비교하냐면
여기 있던 먼지가 이 사진에서는 어디로 움직였는지를 하나씩 다 분석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뭘 할 수 있어요? 짧은 시간 내에, 같은 시간 내에 어떤 애는 먼지 하나는 여기서 여기 밑에 한 칸 갔는데, 그죠? 옆에 있던 먼지 입자는 짧은 시간 내에, 같은 시간 내에 여기서 3칸 갔어요. 3칸. 그럼 뭐예요? 그쪽 먼지가 있던 위치는 빨리 뭐가 지나가는 거예요. 흐름이 빠른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거를 잘 분석을 하면은 뭘 할 수 있냐면은 날개짓 하는 동안에 실제 공기는 다 어떻게 말려가는지 이런 것들을 다 연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뭘 하냐? 실제로 이거 움직여줘야 되는데 지금 제 컴퓨터가 아니어서 얘는 안 움직여가네요. 슬프네. 네, 할 수 없네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잘 생각하면 좋은데 실제로 얘가 지나갈 적에 이 뒤에 굉장히 복잡한 그 공기 흐름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다 같이 고려해가지고 우리가 컴퓨터로 분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을 합니다. 이런 일들을. 그래서 앞으로 천천히 흘러갈 때, 비행할 때, 좀 빨리 비행할 때, 이럴 때 이 공기의 뒤에 흐름들이 어떻게 바뀌고 이런 것들 연구해요. 근데 여러분들 뭘 생각하면 되냐면요. 우리가 어디 유원지 같은 데 가서 여러분들 보트 같은 거 타봤어요? 보트? 타면은 배가 싹 지나가면은 배 뒤에 물결이 쫙 생기잖아요. 그죠? 사실은 공기도 똑같아요. 비행기가 지나가면 비행기 뒤로 그렇게 물결이 다 생기는데 배나 비행기 같이 그냥 반드시 이렇게 가는 애들은 뒤에 이 흐름이 아주 간단해요. 그죠? 여러분 배 지나가면 대충 이렇게 뒤에 물결이 어떻게 가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데 곤충 같은 애들은 사실은 이 흐름이 굉장히 복잡하고요. 실제로 똑똑한 곤충들은 어떤 일도 많이 하냐면 자기가 한번 이렇게 제자리에서 비행할 때 자기가 이렇게 어떤 공기 흐름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거를 자기가 한 번 더 올라타요. 잘 활용을 해요. 자기가 만든 그 공기 흐름에. 그래서 이제 비행할 때 힘을 덜 쓰는 거죠. 에너지를 덜 들여요. 우리 실험실에 예전에 학생들이 어떤 일도 하냐면 이제 이런 일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든 비행 모델 만들고 실제로 초고속 카메라로 찍어요. 어떤 식으로 비행을 하는지.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예상한 거랑 맞는지. 그런데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게요. 비행기는 사실은 반드시 이렇게 잘 갈 수 있는데 얘는 그 양력이라고 들어보셨죠, 여러분? 예, 그 위로 띄우는 힘. 그게 일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연한 건데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수영을 하더라도 내가 한번 이렇게 팔로 저을 때는 내가 조금 더 앞으로 가는 힘이 생기고 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도 뭐 이거 할 때마다 계속 공기가 바뀌어요, 흐름이. 그래서 그것 때문에 비행을 아주 반듯하게 못 하고요. 어떤 이런 우리 수영할 때 접영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해서 각도를 위아래 바꿔가면서 이렇게 그 비행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재밌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비행기 만들 적에 굉장히 우리가 관심 있는 건 뭐냐면요. 비행 안정성이라는 얘기를 해요. 안정성. 근데 그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혹시 종이 비행기를 접어서 딱 던졌는데 내가 만든 비행기는 금방 꼬꾸라져. 그런 경우도 있죠. 너무 슬프게도. 근데 친구가 만든 비행기 딱 던졌는데 그냥 반드시 잘 가요. 근데 그런 게 비행 안정성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어떤 비행 형태를 잘 유지할 수 있는가. 그런데 예를 들면 저런 것도 정말 비행이 안정한가? 이런 게 너무 관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연구해보고 안정한 비행의 조건은 무엇인가? 이런 거 찾아봐요. 그런데 저희 실험실에서 이제 찾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런 새를 닮은 비행체들은 이 꼬리 날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꼬리날개는 내가 이거를 1초에 몇 번 젓느냐에 따라서 꼬리날개를 어디로 틀어야 되는지가 또 딱 정해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어떤 상관관계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 실험실에서도 연구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사람이 계속 던져서 찍기 쉽지 않으니까 이제 이런 것도 만들어요. 예를 들면은 이런 모델을 새 모형을 이렇게 빙빙 돌려요. 크게 근데 이게 앞으로 반드시 가는 거랑은 약간 조건이 다르죠. 왜냐하면 이게 바깥쪽은 더 크게 돌 거고 안쪽은 조금 덜 돌 거기 때문에 사실은 좌우가 완전히 밸런스가 맞아 있지는 않지만 얘를 돌리고요. 그 다음에 이 연결하는 애들은 조금 특수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실제로 이 연결 부위는 거의 안 잡는 듯이 이렇게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연결 부위를 우리가 잘 만들어요. 특정 조건에서. 그리고서는 얘를 이렇게 돌리면서 외부에 카메라를 많이 설치해 가지고 얘에 어떻게 나는지 이런 거를 막 찍어보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우리가 얘를 보면은요. 여전히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비행하는 거 이런 것들도 잘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얘가 요 각 점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니까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걸 잘 이어보니까 아까 팔자 모양 그리면 되게 좋다고 그랬죠. 팔자 모양. 근데 잘 나는 비행기들은 팔자 모양을 알아서 잘 그려요. 우리가 무슨 로봇 팔처럼 이 안에 모터 쓰고 해가지고 억지로 팔자를 만드는 게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는 가운데서 저어줄 뿐이고 얘가 변형이 되니까 휘어지니까 자연스럽게 휘는 패턴이 생기는데 그게 잘 나는 애들은 알아서 팔자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연계에서 통용되는 원리를 그죠? 우리가 잘 구현하는 게 중요해요. 그럴 때만 비행이 잘 돼요. 그리고 이거는 또 마찬가지예요. 또 마찬가지. 요거는 이제 직진하는 그런 비행기 만들어가지고 또 계속 시험해 보는 건데요. 여러 개의 카메라, 그걸 모션 캡처 카메라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려보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끄덕이면서 가면서 이 날개가 많이 적절히 변형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잘 나는 애들은 또 다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그려요. 각 점들이 전부 이런 팔자를 그리면서 그렇게 비행을 해요. 이런 것들을 알았고 실제로는 우리가 이제 또 실제 비행기처럼 우리가 비행 로봇을 만들었을 때는 얘는 어떤 식으로 비행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 안에 이 얘의 운동을 다 재는 센서 같은 것들을 다 넣어놓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비행을 많이 해봐요. 예. 그러면은 우리가 마찬가지로 잘 나는 애들은 어떤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찾을 수 있었고요. 실제로는 뭐 곤충 날개도 굉장히 많이 살펴보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이거는 나방인데요. 박각시 나방인데요. 얘도 슬로우 비디오로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식으로 날개짓을 하죠. 이렇게. 그죠? 그런 것들을 잘 알 수가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제가 잠깐 깃털 얘기하면서 이게 컴퓨터가 잘 안 돼서 그거 할 적에 무슨 얘기 드렸냐면은 나는 애들의 깃털은 다 어떻게 돼 있다고요? 이 앞쪽에 깃대가 있어요. 앞쪽에 튼튼한 애가 있어요. 그리고 뒤에는 그냥 얇은 막만 있어요. 천. 그런데 똑같아요. 이제 곤충들도 보면은 이 앞에 예. 우리말로 이거를 시맥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요 안에 뭔가 튼튼한 구조가 있고 필요하면은 얇은 시맥들이 조금 얘의 역할은 뭐냐면요. 이런 시맥들의 역할은 곤충 날개가 이 안에 근육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팔 움직이듯이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곤충은 이 몸통하고 그 다음에 날개하고 연결된 부위에서 그냥 진동하는 거거든요. 진동만 주는 거고 나머지는 수동적으로 이런
패턴에 의해서 날개가 변형되는 게 정해져요. 그런데 저런 날개 모양을 이 몸통에서 이렇게 흔들 때 제일 효과적으로 팔자 모양도 만들고 뭐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요 우리 튼튼한 심액 구조를 배치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혹시 뒤에 어르신들도 계신데 예전에 우리 연 같은 거 만들잖아요. 그러면은 잘 날려면 연 모양도 만들지만 또 연에 우리 그 대나무 얇게 해가지고 뱃살을 잘 붙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붙이는 게 제일 좋느냐 뭐 이런 문제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희 이제 시뮬레이션 하면서 뭘 보냐면요. 이런 거를 시뮬레이션 해보는데 곤충이 있고 그 다음에 날개가 있고 이 날개짓 할 때 얘는 어떤 힘을 받고 이런 걸 다 합쳐서 시뮬레이션 해보면 그러면 이제 얘가 실제로 어떻게 비행할 수 있는지를 우리 알아낼 수 있는데 신기한 게 곤충의 비행은 아까 제가 안정성 말씀드렸죠. 안정한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곤충이 아무 생각 없이 똑같이 날개짓을 이렇게 하면 제자리에 잘 비행할 수 있는가. 근데 안정성이 여러분 아직 여전히 헷갈리죠. 그러니까 비행기 만들었는데 종이 비행기 만들었는데 딱 던지면 그냥 반드시 잘 날 수 있는가. 뭐 이런 게 안정성이에요. 그 형태를 유지할 수 있는가. 근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얘가 안정하지 않으면 만약에 안정하지 않으면 곤충들이 살아가는데 굉장히 힘든 거예요. 왜냐면 날개짓만 해가지고는 비행을 유지 못해요. 계속 조정을 해야 돼요. 그 사람이 걷는 것도 안정한 모션이 아니에요. 사람이 왜 안 넘어지고 걷냐면 여러분들 귀 안에 전정기관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여러분들의 운동을 감지해요. 그리고 동시에 여러분들이 눈으로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뇌는 항상 귀하고 눈에서 들어온 신호를 계속 처리해가지고 여러분들 자세가 지금 잘 유지되는지를 계속 파악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사이에 어떻게 하냐면 우리 다리 근육에 계속 보정 신호를 줘요. 그래서 안 넘어지고 걷는 거거든요. 근데 혹시 주변에 이런 환자가 있을 수 있어요. 전정기관에 이상이 있는 환자. 그러면 이분은 어떻게 되냐면은 특히 이분들은 눈 감으면 절대 못 걸어요. 못 걷는 정도가 아니라 일어나서 잘 앉아 있고 이러지도 못해요. 너무 괴로워서. 왜냐하면 계속 나는 가만히 있지만 여러분들 센서가 여러분들 앞으로 넘어지고 있어 이거를 주는 거예요. 나는 실제 안 넘어지는데 그럴 수 있겠죠. 이건 약간 옆으로 센 거고. 근데 되게 재밌는 게 곤충도요 안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실제로 얘같이 돼요. 얘 지금 이렇게 시뮬레이션 하면 이렇게 떨어지는 애들. 그래서 곤충도 어떻게 하냐면 심지어 곤충도 날개짓 서너 번 할 때마다 뭔가 조금씩 자기가 생각을 해가지고 바꿔줘야 돼요. 근데 그거를 평생 계속하는 애들이에요. 걔네들이.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러면은 안정하게 잘 비행하는지 뭐 이런 것들도 지금 오늘 이렇게 말씀드린 이런 식의 연구 방법론을 통해서 자꾸 우리가 찾아가고 이런 일들을 해요. 그런데 시간이 그런데요. 시간을 제가 얼마 쓸 수 있어요? 한 5분 더 쓸 수 있어요? 아까 시간을 좀 까먹어가지고 근데 이것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어린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항공우주공학과가 뭐 하는 데인지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요. 지금 여기 보이는 계속 사진들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인공위성들이 찍은 거예요. 위에서 인공위성이 실제로 인공위성을 맨 처음에 우주로 올릴 때는 이런 발사체에 싣고 올라가고요. 예. 이게 백두산 천지인데 우리나라 위성으로 찍은 거예요.
예. 외국의 공항 이런 것들을 이제 위성 막 이런 것들을 만들어요. 비행기들 만드는데 이게 딱 1903년에 라이트 형제가 처음으로 비행 성공할 적에 그 찍은 사진이고요. 여기 이 사람이 조종사예요, 조종사. 근데 조종사가 자리가 있는 건 아니고 비행기 날개 위에 엎드려 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여기 실들이 많죠, 선들이. 그래서 이 선으로 당겨 가지고 날개를 변형시켜서 조종하고 이런 일들을 했던 게 1903년 비행기고요. 이제 이런 복엽기들이 나왔고, 아 스텔스 맞아요. 비행기 앞에 F로 시작되는 비행기는 무슨 비행기인지 알아요? 예, F로 시작되는 비행기들은 다 뭐냐면 전투기예요. 근데 영어로 파이터고요. 그런데 내가 많이 사왔는데 우리 스텔스 대답한 친구도 하나 주고 B로 시작되는 비행기는 뭔지 아세요? 네? B2인데 어떤 비행기들이요? 폭격기 맞아요. 이것도 하나만. 네. B는 바머예요. 바머. 요거는 예. 이거는 시험용 비행기인데 이런 비행기를 만들고 비행기 중에 이런 날개를 이상하게 만든 비행기도 사람들이 연구하거든요. 이거 왜 이런 연구할까요? 네? 비행기 방향 바꾸기 근데 아까 우리 그 곤충처럼 비행기도 좌우대칭이 아니면 날개가 굉장히 힘들어요. 계속 이상해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맞출 수 있는데 어떤 문제랑 관련이 있냐면 막 아파트 같은데 이렇게 차는 많은데 주차 공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전투기 같은 애들을 항공모함에 많이 이렇게 싣고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항공모함에. 근데 항공모함 갑판은 면적이 한정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데 옆에 차곡차곡 더 많이 넣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 뭐 하면서 이제 이런 것도 연구해요. 멋있죠? 아파트. 예. 네, F-14 텀캣인데 이 지금 아까 얘기 드렸죠?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비행기가 지나가면 우리 보트 타고 갔을 때 뒤에 물 위로 쭉 자국 남기는 것처럼 엄청나게 뒤에 공기 흐름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이렇게 수면 위에 가깝게 지나가면 그 힘이 어느 정도로 크냐를 볼 수 있는 거죠. 저 정도 돼야 이제 비행기가 뜰 수 있고 그런 거예요. 지금 이제 항공우주 쪽에서 그럼 정말 비행기를 어떻게 만드는지를 한번 보면 좋은데 잘 안 되네요. 잘 안 돼서 좀 넘어가고 그 다음에 민간 무인기도 있는데 또 뭣도 많이 하냐면요. 전투기나 무인 정찰기나 아니면은 미사일 같은 거 잘 만드는 것도 항공우주 기술이 정말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요거는 이것도 동영상이 잠깐만요. 한 번만 더 이거를 아까 쇼뷰어로 해야지 잘 보였던 것 같아요. 이게 실제 비행기 만드는 과정이에요. 한번 보세요. 이거요. 나 모르겠네. 맨 마지막에 나올 거예요. 맨 마지막. 근데 보시면은 항공 산업이 자동차랑은 좀 달라요. 자동차는 막 1분에 한 대씩 만들어요. 근데 비행기는
많이 만들어야 한 달에 같은 기종 3개 만들고 어떤 비행기는 1년에 한 서너 개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자동화를 못해요. 로봇을 다 못 써요. 그래서 결국은 굉장히 숙련된 사람들이 모든 걸 다 수작업으로 해요. 대부분. 지금 엔진 달고 있네요. 보잉 787 만드는 거였네요.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 미사일 만들고 이러는 것들. 근데 그냥 올라만 가는 건 아니고요. 이 목표하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아주 정확하게 맞춥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또 넘어가고요. 우주 쪽 관련돼서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냥 요거 한번 볼까요? 요즘 스페이스X 미국 회사인데 이제 이렇게 올라가요. 우주로 쭉 올라가서 요 앞에 인공위성을 싣고 가요. 그래서 얘는 쭉 돌면서 인공위성을 우주로 보내고요. 이 1단에 해당되는 거 이거를 실제로 이렇게 역추진해가지고 재활용하는, 지금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 회사만 할 수 있어요. 이 회사만. 그리고 참고로 이런 발사체는 대부분의 무게가 전부 연료예요. 연료. 그러니까 인공위성 한 몇 톤짜리를 실어 올리려면은 연료를 한 100톤. 그러니까 연료하고 그 다음에 우주에는 산소가 없으니까 산소도 싣고 가요. 연료하고 산화제를 같이 싣고 가는데, 근데 저게 발사하면은 계속 오랫동안 하는 건 아니고 한 100초 정도면 엔진 연소는 다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한 100초 동안에 100톤을 태우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충 1초에 1톤씩 엄청난 석유를 태워버린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저런 추력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재사용하는데, 재사용하겠다는 게 참 대단한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그 로켓에 실린 카메라로 찍어서 보는 겁니다. 보는 건데, 착륙하면서 막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위에서 보는 거고요. 근데 뭐가 조금만 잘못되면은 뭐 바다로 빠지거나 뭐 충돌하거나 부딪히거나 뭐 이런 일들을 하겠죠. 그래서 굉장히 대단한 기술이고, 실제로 방향을 어떻게 터냐면 불꽃의 방향을 바꿔주는 거예요. 불꽃. 그거 가지고 방향을. 이건 러시아 발사체 사진이고요. 그래서 항공우주공학은 어떤 사람들은 막 이렇게 우주과학 하는 데인 줄 아는데요. 그건 아니고요. 비행기, 헬리콥터, 우주발사체, 인공위성 등 비행, 우주 탐사를 위한 기술, 그리고 시스템을 하는 학문이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T-50 초음속 훈련기, 우주 발사체, 여러 가지 인공위성들을 굉장히 성공적으로 잘 만들었어요. 아주 조그만 이런 그 초소형 비행 로봇부터 대충 우주정거장 한 길이가 이거 같으면 한 120m 뭐 이럴 거예요. 이 정도의 스케일을 다루는 그런 분야고요. 그 다음에
꼭 비행기 만드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은 이런 것도 많이 연구해요. 이건 뭐냐면 교통 관제예요. 그래서 지상에 신호등 있는 것처럼 이 하늘길에도 전부 다 비행기를 관리해 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는 이게 미국인데요. 미국의 어떤 순간에 하늘에 떠 있는 뭐 이렇게 조그만 1인용 레저 뭐 이런 거 빼고 아주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하는 우리 타는 뭐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이런 비행기들만 여기다 그린 거예요. 근데 이렇게 꽉 차 있어요. 근데 얘네들끼리 가장 효율적으로 날아야 되고 안 부딪히면서 날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까 연구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무인기들을 어떻게 하면 같이 날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 이렇게 뭐죠? 내비게이션 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거를 하기 위해서 이런 인공위성들이 필요한데 이런 걸 어떻게 운영할까? 이런 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만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비행기를 관련하고 유지하고 보수하고 이런 것들을 전부 통합하는 그런 분야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나라도 예전에 이제 아음속 훈련기, 초음속 훈련기, 요새 헬기도 많이 하고요. 그리고 그 스마트 무인기라고 해가지고 얘는 날개가 지금 이 프로펠러가 하늘로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위로 떠가지고 그래서 뜬 다음에는 이거를 앞으로 또 틀어요. 그래서 이런 그 스마트 무인기 이런 것들을 다 잘하고 있고 여러 가지 미사일 그 다음에 인공위성 같은 것도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좀 많이 지났고 처음에 뭐 컴퓨터가 좀 안 맞아가지고 시간을 많이 지체해서 죄송한데 그냥 날개짓 비행체하고 새하고 비행기 나는 원리 간단히 설명을 드렸는데 관련돼서 굉장히 기초 연구도 있고요. 또 우리나라는 지금 이렇게 보는 것처럼 여러 가지 항공우주에 굉장히 진척이 많이 되고 있고 앞으로 더욱더 할 일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나라 항공우주 시대의 주역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